이제 지금까지는 심리검사를 이용한 선발 방법을 설명드린 거고, 그럼 심리검사 외에 직무수행을 예측하는 데는 어떤 또 변인들이 쓰이는지,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면접이 있죠. 면접.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런 거죠. 사람은 직접 봐야 안다. 직접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형을 보면 1차에서 서류 전형에서 한번 걸르고, 그 다음에 2차에서 인적성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에서 면접을 보게 되죠. 이걸로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좀 생각할 문제는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1차 전형을 서류 전형으로 하는 게 괜찮은가? 문제가 없을까?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건 뒤에 가면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면접은 이걸 분리해서 봐야 돼요. 면접이라고 다 같은 면접이 아니고 구조화된 면접이 있고 비구조화된 면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구조화된 면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거의 면접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자가 묻고 싶은 걸 묻는 거예요. 뭐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내 맘에 드는 인상 찾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외적으로 훌륭하거나 나이스해 보이는 사람을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잘생기고 말빨 좋은 사람들이 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빨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비구조화된 면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뭘 측정할 건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발 도구로서 면접의 의미가 있으려면은 구조화된 면접이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조직에서 조직에 필요한 역량, KSAO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된 상태에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해서 어떤 역량을 측정할 거고, 어떤 후보 응답들이 있고, 각각의 응답 방식에 몇 점을 줄 건지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고, 질문을 하는 순서들도 다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면접자 교육을 하고 나면은 누가 들어와서 면접을 보더라도 비슷한 정도로 평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운이 좋으면 평가 잘 주는 사람 만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조화해 놓고 나오면 이 사람들은 이거에 맞는 역할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비슷한 정도의 점수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비구조화된 면접에 비해서 평가자 간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도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이걸 이용하든 B라는 사람이 이용을 하든 비슷한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하는 사람 개인의 가치가 영향을 덜 받게 되겠죠. 내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뭐라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첫인상의 영향도 좀 덜하기는 하겠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이런 구조화된 면접도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이렇게 하더라도 타당도가 높지 않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직무수행이랑 상관관계가 0.3 정도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인상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는 이런 도구를 만드는데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자도 교육시켜야 되고 이걸 운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차까지 온 일부의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런 면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최근에는 사람들이 뭐 꽤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면접을 잘 신뢰하지 않죠. 그러니까 안면 타당도도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면접은 그렇게 선발 도구로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박 박사 할 얘기 있어요? 네, 같은 팀원으로서 일하는 사람을 선발할 때 인상은 그래도 좋은 지표이지 않을까요? 브래드 피트가 왔어. 그러니까 뽑아서 광고 모델로 쓰면 됩니다. 왜 그 일만 시키려고 그래? 생각은 못 해봤네. 그러니까 잘생김은 뭐 그런 근거로서 좋다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최근에는 드디어 제가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면접자가 아니라 면접관으로서 들어가야 되는 이슈들이 있어갖고 해보게 되는데, 그때 무슨 느낌이 좀 드냐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니어랑 시니어. 그러니까 실무자급 이상인 사람을 면접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은 저랑 동급으로서 같이 일할 사람, 그 다음에 주니어라면 제가 일을 시킬 사람이 될 텐데, 시킬 사람이라면 뭐라도 장점 하나 볼 수 있으면 오케이 같은 느낌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근데 그 장점이 뭘지 제 주관적인 판단이겠죠. 그리고 시니어가 된다면 반대로 제가 모르는 걸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게 저한테는 기준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잘 안다가 결국엔 아까 말한 것처럼 말빨 같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몸담는 직무가 좀 독특해서 실제로 그걸 안 해보면 모를 법한 멘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감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봤어를 실제로 해본 사람이기만 해도 되게 괜찮아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면접을 본다고 제 최근의 면접 경험에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방금 구조화된 면접을 한다고 라고 생각하면, 개발자를? 지금 나랑 같이 당장 옆에서 일할 건데? 그럼 끔찍해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저거는 회사의 자원으로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당장 나랑 같이 일할 사람 말고 회사에서 전체적인 자원으로서 어디든 갖다 놓고 쓸 사람으로서 한다면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같이 일할 사람
뭐 채용에 의견을 더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되게 비용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조화된 면접에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럴 것 왜냐하면 같은데.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잘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직무를 오래 했거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사람 보는 눈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해요. 네. 내가 몇 년 근데 했는데. 그렇죠. 내가 보면 안다. 야, 코딩은 그렇게 안 그래. 뭐 이런 거지. 딱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형사들도 그러잖아요. 딱 보면 범죄자 얼굴 딱 안다. 이런 식의.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타당도는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그건 공감해요. 얘기를 나눠보면 볼 수 있다고 말들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치화되지는 않는 능력이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 저한테 그랬어요. 문 딱 들어온 순간 판단할 수 있다고. 아프구나 안 아프구나. 의사이신 거. 사람을 뽑을 때. 뽑을 때. 채용할 때. 네, 채용할 때.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기술이 특수하게 요구되는 직업들에는 어떤 방법으로 또 선발하게 되냐면 작업 표본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실제 직무를 줘보는 거죠. 시켜보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예를 들면 뭐 코드 뭐 어떤 문제를 주고 코드를 짜봐라. 어떤 데이터 분석 문제를 주고 풀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테스트. 작업 표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의사 면허 시험 같은 거 하면 의사 국가 시험 같은 거 보면은 모의 상황을 주고 시술을 하게 시키거든요. 그러면 평가자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걸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다음에 뭐 개발자나 분석가 뽑을 때도 이런 방법들을 점점 이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거는 주로 기계적인 그런 구체적인 기술을 다루는 직무에는 적합해요. 근데 직무 내용이 명시적이지 않은 것들은 좀 어렵겠죠. 예를 들면 관리직을 뽑거나 뭐 전문직을 뽑거나 이러면 구체적인 기술을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거는 현재 어떤 직무를 잘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거지 잠재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진 문제는 잘 풀 수 있지만 다른 일반적인 다른 업무들에도 이 사람이 일을 잘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작업 표본은 훈련 효과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연습 많이 했으면 문제 잘 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런 방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규모 공채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가 없고 신입사원 선발할 때는 이제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기술이 애초에 별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작업 표본을 주고서 풀어보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관리직하고 전문직한테 이런 작업 표본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하는 방법이 모의 상황 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실제 일과 비슷한 샘플 일을 주고서 연기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서류함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서류함 안에다가 그러니까 상자 안에다가 뭐 편지나 메모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막 섞어 놓고 나서 이 중에서 랜덤하게 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업무가 나한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연기를 해봐라. 일을 하는 연기를 해봐라.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토론을 하기도 하죠. 집단한테 여러 명 앉혀놓고 문제사항을 준 다음에 서로 토론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특출성을 보이는지 그 다음에 목적 달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사교성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업무상하고 비슷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작업 표본들도 역시나 공통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타당도가 굉장히 낮아요. 0.1에서 0.3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개발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면접이랑 비슷한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평가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어세스먼트 센터라고 보통 영어로 많이 표기를 하는데 관리직이나 고위직을 선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후보들을 이제 선발할 후보들을 한 2, 3일 동안에 외부와 차단된 장소로 부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행들을 줍니다. 예를 들면 집단 토론을 시키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서류함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의 상황 평가를 하기도 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시키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평가를 하냐면 여기에 인사 담당자나 교수나 실무자들이 이 상황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전반적인 요소들을 같이 평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을 2, 3일 동안 계속 같이 본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일단 장점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많이 수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타당도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근데 한계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2, 3일 동안에 이 전문가들을 모아놔야 되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을 표준화할 수가 없어요. 그 조직마다 굉장히 일의 성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다 따로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탈락자들이 굉장히 상심이 크겠죠. 반발을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 3일 동안에 면접을 봤는데 탈락하면 되게 상심이 클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이제 서류 전형에서 많이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건데 생활사 정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소서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쓰게 되잖아요. 내가 어떤 일들을 했다, 뭐 자원봉사를 해봤다, 혹은 뭐 과거 직무에서 감독자 역할을 해봤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을 때마다 플러스 점수를 주는 건데 한계는 자소서 다들 써봐서 아시잖아요. 일단은 거짓 응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그리고 되게 일률적이죠. 다 비슷한 얘기들을 쓰게 된다는 거. 그리고 타당도가 거의 나오지 않죠. 그리고 연구도 굉장히 조금 됐어요. 이런 생활사 정보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연구가 막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실제로 사람의 직무를 잘 예측해 주는지는 알 수가 없는 정도인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추천서가 있죠. 그러니까 뭐 상사나 동료나 교수나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오는 건데 일단 이거는 이제 제일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똑같기 때문에 뭘 예측하고 말고도 없죠. 그러니까 타당도가 당연히 굉장히 낮게 나오고 어떻게 똑같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사람들이랑 원만하게 잘 지내고 한번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하고 뭐 이런 얘기만 다 추천서니까. 그치. 그 나쁜 얘기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추천서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표현된 거 말고 표현 안 된 걸 찾아야 돼요. 왜 그 얘기는 안 했을까? 예를 들면 교우 관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 왜 안 썼을까요? 그러니까 교우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천서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뭔지를 오히려 보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쨌거나 타당도는 확인이 안 된 것들입니다.